나는 인터넷을 달고 사는 사람이다. 심심할 때면 별별 걸 다 검색한다. 내 이름도 검색해 본 적 있고, 친구나 지인들, 음모론, 뭐 대충 쓸데없는 건 다 찾아봤다. 어젯밤엔 처음으로 아내의 이름을 검색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못할 걸 발견했다. 검색 결과 한 부고 기사를 발견했다. 아내의 이름은 에밀리고 성도 흔한 편이라서 난 당연히 동명이인의 기사라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아내의 이름을 여기서 제대로 공개하진 않겠다. 신상 털릴 수도 있잖아. 아무튼 그래도 난 그냥 호기심에 기사를 클릭했다. 그리고 그 사이트에서 아내의 사진을 봤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금발이 살짝 섞인 갈색 머리, 검은 눈동자, 그리고 무엇보다 출생 연도가 정확히 일치했다. 1986년부터 2012년. 이 기사가 맞다면 내 아내는 이미 26살이 죽었다. 하지만 난 그녀를 27살 때 만났다. 말도 안 돼. 아무리 봐도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려 했다. 그냥 이름도 출생 연도도 외모도 비슷한 아예 다른 사람일 거라고. 하지만 그렇게 넘기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겹쳤다. 기사를 더 자세히 읽어볼수록 진짜 아내가 죽었다는 확신밖에 들지 않았다. 그녀가 내게 말해줬던 모든 취미가 일치했다. 경마를 좋아하고 교회에서 무료 급식소 봉사도 했으며 생물학 박사학위를 딴 후 연구원으로 일했었다는 것까지. 이게 어떻게 우연이냐고. 뭐해? 뭘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어? 아내의 목소리에 난 흠칫 놀라며 노트북을 덮었다. 어느새 부엌에서 나온 그녀가 내 옆에 앉으려 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일단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가 봐도 너무 수상해 보여서 얼른 말을 덧붙였다. 자기 곧 생일이잖아. 생일 선물로 뭘 살까 보고 있었어. 아내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 순간 거짓말을 들킨 건가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내가 좋아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정말 너무 감동인데 스윗하기는. 그녀는 내 옆으로 바짝 다가와 몸을 기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체온이 더 이상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등골이 서늘해졌다. 난 조금 앉아있다가 몸을 살짝 떼며 말했다. 나 속이 조금 안 좋네. 누워있어야 할 것 같아. 아이 그래 알겠어. 방으로 올라가서 쉬어. 그녀가 입술을 삐죽 내밀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더 이상 대화가 길어지기 전에 난 재빨리 2층 방으로 올라갔다. 침대에 눕자마자 다시 부고 기사를 검색했다. 깨진 화질의 사진 속 그녀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봤다. 이건 분명히 내 아내였다. 이 미소와 눈동자는 절대 다른 사람이라곤 믿을 수 없었다. 난 다른 검색 결과도 찾기 시작했다. 그러자 부고 기사뿐만 아니라 그녀의 죽음과 관련된 다른 기록들도 찾을 수 있었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그녀의 추모 페이지엔 낯선 사람들의 이름이 줄줄이 적혀 있었고 모두 10년도 더 전에 그녀를 애도하는 글을 남기고 있었다. 그녀가 일했던 대학교에서도 공식적으로 애도를 표했다. 그리고 검색 결과 맨 아래에서 더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했다. 에밀리는 단순히 죽은 게 아니었다. 살해당했다. 난 입을 벌린 채 기사를 읽었다. 외부 침입 흔적 없음, 부분적으로 절단된 시신, 범인은 아직 검거되지 않음. 하지만 이번 기사에는 사진이 없었다. 그래, 이건 다른 에밀리인 게 아닐까? 그래야만 했다. 아니 그래도 에밀리가 살해당한 게 아니어도 일단 죽은 건 맞는 것 같고 머릿속이 복잡했다. 대체 지금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저 사람은 누구지?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난 벌떡 돌아봤다. 어둠 속에서 에밀리가 문가에 서 있었다. 불이 꺼진 복도 탓에 얼굴은 그림자로 가려져 있었다. 에밀리? 난 목소리가 떨리는 걸 간신히 숨기며 물었다. 좀 괜찮아졌나 해서 올라왔어. 그녀는 부드럽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응. 이제 많이 나아졌어. 괜찮아. 난 급히 노트북을 치웠다. 그렇구나.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는 애써 태어난 척하려 애썼다. 그녀가 침대로 올라와 내 옆에 누웠다. 나는 몸을 뻣뻣하게 굳힌 채 그녀가 팔을 내 몸에 감싸는 걸 느꼈다. 그녀는 사랑한다 속삭이며 이불 속에서 내게 몸을 기댔다. 응, 나도 사랑해. 그리고 지금 내 옆에서 에밀리가 숨을 고르게 내쉬며 잠들어 있는 동안 난 이 글을 쓰고 있다. 지금 이 집, 내 방이 안전한 곳인지도 모르겠다. 도대체 내가 지금 무엇과 함께 있는지도 모르겠다. 머릿속에서는 별의별 미친 생각들이 떠오른다. 혹시 에밀리에겐 똑같이 생긴 쌍둥이가 있었고 그녀가 에밀리의 신분을 이어받은 걸까? 아니면 전설 속 괴물 같은 존재가 에밀리를 죽이고 그녀의 모습을 빼앗은 걸까? 시간이 지날수록 상상은 더 기괴해진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지금 내 옆에 누워있는 건 진짜 에밀리가 아니다. 우리 아들의 과식증이 걷잡을 수 없이 심해지고 있다. 처음으로 우리 아들 태우가 남들과 다르다는 걸 깨달은 건 뒷마당에서 죽은 새를 주워 먹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였다. 난 피로 얼룩진 그의 손을 억지로 벌려 새의 잔해를 치웠지만 태우는 잔디 위에 앉아 내가 놀라는 것도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그때 태우는 8살이었고 유치가 빠지고 있었다. 아이들은 이 시기에 이상한 식습관을 보이기도 하지만 이런 정도는 아니었다. 아내와 나는 그를 소아과에 데려갔고 의사는 걱정할 필요 없다며 안심시켰다. 아이마다 이 시기를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적절한 것과 부적절한 것을 이해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금방 나아질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우리가 아무리 음식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가르쳐도 그는 전혀 배우지 않았다. 어느 날 아내는 태우가 방에 없는 걸 발견하고 패닉에 빠져 온 집안을 뒤졌다. 그리고 결국 지하실에서 그를 찾았다. 그는 죽은 쥐처럼 보이는 것을 먹고 있었다. 아무 감정 없는 맑은 눈으로 그저 조심스럽게 아그적아그적 씹는 모습만 보였다. 일주일 후 이번엔 더 큰 새를 먹고 있었다. 아내는 여전히 긍정적인 태도로 소아과 의사의 말을 받아들이며 그가 동물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더 철저히 주의를 기울였다. 다행히 몇 주간은 효과가 있었지만 어느 날 학교에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담임 선생님께서는 태우가 반 친구의 어깨를 심하게 깨물어 살점을 거의 뜯어낼 뻔했다고 설명했다. 더 끔찍한 건 다친 아이가 급히 양호실로 옮겨지는 동안 태우는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것이다. 무감각한 표정으로 손에 묻은 피를 천천히 핥아내면서. 학교 측은 당분간 등교 정지를 결정했고 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이 아이에게 정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눈물을 글썽이는 아내와 함께 우린 태우를 정신과, 신경과 등 다양한 전문의에게 데려갔다.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정말 알고 싶었다. 심지어 태우를 입양시켜준 기관에 연락해서 혹시 태우에게 숨겨진 병력이 있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태우의 번호는 존재하지 않는 번호로 나왔다. 그날은 우리가 밤늦도록 병원에 머물렀고 대부분의 검사 결과는 다음날 나올 예정이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우린 태우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그를 혼내야 할까? 타이르고 설득해야 할까? 아님 약이라도 먹여야 할까? 하지만 태우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줬지만 그는 거의 먹지 않았고 언제나처럼 순하고 착한 아이처럼 보였다. 다음날 아침 난 급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잠깐 출근했고 아내에게 최대한 빨리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운전 중 어제 태호를 검사했던 의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갑자기 연락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통화 가능하십니까? 난 차를 길가에 세우고 그의 이야기에 집중했다. 제가 방금 어제 찍은 태호의 얼굴 엑스레이를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아주 특이한 점이 발견됐는데요. 난 스피커폰을 켠 채 이메일을 열어 첨부된 이미지를 확인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저 두 번째 이미지를 봐주실래요? 의사는 설명했다. 태호의 잇몸 깊숙이 보이지 않던 치아들이 박혀 있었다. 유치가 빠지는 아이들에게 흔한 일이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새 이빨들은 비정상적으로 길었다. 특히 송곳니가 상악골까지 길게 뻗어 있었고 그것은 분명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태호를 당장 데려오세요.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보려 합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나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 않았다. 불안감에 사로잡혀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열었고 그 순간 난 평생 지우고 싶은 광경을 목격했다. 거실 바닥에 아내가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태호의 입가에는 선홍빛 핏자국이 번져 있었다. 태호는 자신의 엄마의 목덜미를 깊이 물어뜯어 커다란 살점을 뜯어냈고 마치 아삭아삭한 사과를 맛보는 아이처럼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씹고 있었다. 나는 귀신 같은 걸 믿지 않는다. 지금까지 한 번도 믿어본 적 없고 앞으로도 믿을 생각은 없다. 그런데 지난 며칠 동안 겪은 일 때문에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나는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한숨도 자지 못했으며 집 밖에도 나가지 않았다. 어차피 그 여자가 날 데려갈 거란 공포 때문이다.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 일이 시작된 건 3일 전이었다. 친구의 파티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시간이 늦어 이미 어둑어둑했다. 그때 도로 한쪽에서 뭔가가 눈에 들어왔다. 날 같지만 고급스러워 보이는 빅토리아풍 저택이었다. 3층 창문불이 켜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형체가 있었다. 거꾸로 매달린 사람의 실루엣이었다. 마치 발이 천장에 묶여있는 것처럼 허공에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 정말 이상했다. 팔은 중력을 거스르듯 자연스럽게 몸 옆에 착 붙어 있었고 오직 머리카락만 중력의 법칙을 받은 듯 아래로 곱게 떨어져 있었다. 그런 점을 제외하곤 딱히 어떤 특징점이랄 게 없는 새까만 실루엣이었다. 그렇지만 그냥 그 모습 자체가 이질적이라 난 얼어붙었다. 찰나의 순간 난 이미 저택을 지나쳐 있었다. 호기심이었을까? 난 차를 돌려 다시 한번 그 집 앞을 천천히 지나갔다. 그러나 이번엔 그저 구겨진 커튼과 창가에 놓인 스탠드 조명만 보일 뿐이었다. 아마 순간적으로 커튼과 조명 배열이 거꾸로 매달린 사람처럼 보인 건가 싶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집으로 향했다. 뭐 이런 착각 정도야. 처음 하는 일도 아니고. 그냥 무시하기로 했다. 혹시 파레이돌리아 현상을 아는가? 사람들이 때때로 무작위한 패턴 속에서 얼굴이나 형체를 찾아내려 한다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구름을 보고 동물 모양을 찾아낸다든가 수풀을 보고 얼굴 모양을 찾아낸다든가 하는 걸 말한다. 내가 이 파레이돌리아가 좀 심한 편이다. 몇 년 전 처음으로 앞머리를 잘랐던 때도 그랬다. 당시 나는 어두운 그림자 같은 존재가 자꾸 내 주변을 어슬렁거린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한참 지나서야 아 이게 그냥 내 앞머리구나
알았다. 그러니 이번에도 거꾸로 매달린 여자? 이런 건 내 착각일 가능성이 큰 거지. 그렇게 생각했다. 그녀를 다시 보기 전까지. 다음날 아침, 난 출근길 지하철에 몸을 싣고 있었다. 반대편에선 다른 지하철이 빠른 속도로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난 무심코 창밖을 바라봤고 어제 본 그녀가 거기 있었다. 거꾸로 매달린 채 창문에 밀착한 모습으로 그녀는 반대편 지하철 안에 있었다. 지하철의 속도 때문에 그녀의 검은 형체는 흔들리고 일그러졌다. 그러다 한순간 지하철이 지나가며 그녀도 사라졌다. 난 얼어붙었다. 그냥 검은색 자켓이 좌석 위에 걸쳐져 있던 걸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난 창밖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출근길 내내 주변을 살폈다. 그렇지만 그 후 지하철에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출근하는 사람들, 핸드폰을 바라보는 승객들, 딱히 이상한 점은 없었다. 역에 도착했을 때 내 다리는 후들거렸고 그대로 쓰러질 것 같았다. 난 간신히 몸을 지탱하며 직장으로 향했다. 퇴근길에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한 나는 생각을 지우기 위해 드라마를 정주행하고 한 봉지 가득한 감자칩을 꾸역꾸역 먹어치웠다. 그리고 마침내 잠이 들었다. 그러다 3시 3분에 깨어났다. 온몸이 차가운 땀으로 뒤덮여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어떤 악몽을 꿨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보통 이렇게 깨어날 때면 어렴풋하게라도 꿈에 잔재가 남아있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난 뒤척이며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렸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으려던 순간 난 방 안의 어둠 속에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 난 숨을 헐떡이며 눈을 떴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어둠 속을 뚫어져라 보니 어둠 속에서 침대 옆 협탁, 책장, 벽에 걸린 액자가 천천히 형태를 드러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단 하나만 제외하고. 너무 어두웠다. 평소와는 달랐다. 왜 이렇게 어둡지? 빛이... 난 천천히 몸을 돌려 창문을 바라보았다. 늘 짜증나게 비쳐오던 가로등 불빛이 오늘은 보이지 않았다. 난 숨을 삼키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커튼을 걷었다. 그 순간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가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 지붕 처마에 발목이 묶인 채 창문에 바싹 붙어 있었다. 그녀의 팔은 힘없이 늘어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바람에 흔들리며 곧게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몸 전체가 바람을 따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난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다. 커튼을 확 잡아당겨 닫았다. 곧장 스탠드 조명을 켜고 다시 창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커튼 사이로 아주 작은 틈만 남긴 채 다시 밖을 들여다봤다. 없었다. 그녀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다시 가로등 불빛과 밤하늘의 별들만이 남아있었다. 다음날 아침 난 애써 정신을 다잡았다. 꿈이었어. 어제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꿈이야. 사람이 꿈과 현실의 경계에 있을 때 그 순간을 하프드림이라고 부른다. 우리 뇌는 그 애매한 순간에 이상한 환각을 만들어내곤 한다. 난 이미 이런 경험을 몇 번 해봤다. 그러니까 분명 꿈이었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그건 합리화였다. 난 출근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다. 절대 창밖을 보지 않으려 했었다. 직장 동료 제프는 농담 삼아 엄청 피곤해 보이는데? 어제 뭐 했어? 라고 했고 티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어디 아파? 감기 걸린 거 아니야? 라고 물었다.
하지만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차피 믿어주지도 않을 테니까. 집에 돌아오자마자 난 컴퓨터를 켜고 검색을 시작했다. 평소라면 절대 들어가지 않았을 도시전설 커뮤니티나 괴담 커뮤니티를 뒤지며 정보를 찾아 헤맸다. 예전엔 그저 재미로 읽던 이야기들이었지만 이제 나는 필사적으로 답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다. 어떤 사람이 글을 하나 올렸었다. 친구가 거꾸로 매달린 여자를 본 후 4일 만에 죽었습니다. 창문을 피하세요. 그녀는 반드시 창문에서만 나타납니다. 그 글은 소름이 돋을 만큼 내 경험과 일치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녀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두 겹의 유리를 통해 보인다고 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창문 너머나 지하철 창문 너머처럼 멀리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이 창문 간격이 좁아진다고 했다. 어떤 사람이 댓글을 남겼다. 유리가 아니라 투명한 플라스틱도 해당되나요? 유리처럼 보이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이에 대한 답변은 단순했다. 반드시 유리 혹은 유리와 비슷한 재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유리와 비슷한 재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난 절망했다. 세상에 창문 없는 공간이 어딨냔 말이야. 결국 나는 지하실로 대피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난 부엌에서 음식과 물, 옷까지 몇 벌을 챙겨 눈을 반쯤 감은 채 지하실로 몸을 옮겼다. 물론 회사엔 병가를 냈다. 티나가 그러더라. 너 아파 보였다고. 코로나는 아니지? 상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모든 준비를 마친 뒤 나는 지하실 구석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도대체 얼마 동안 여기에 있어야 할까? 아니, 과연 거꾸로 매달린 여자에게서 도망치는 게 가능하긴 할까? 난 머릿속을 비우기 위해 책을 읽기로 했다. 책을 집어들고 아무 생각 없이 돋보기 안경을 썼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다. 그녀가 지하실 천장 구석에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 이런 젠장, 안경도 유리였다. 그녀는 온몸이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인 듯 했으며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 끝이 거의 바닥에 닿을 정도였다. 그리고 이번엔 그녀가 움직였다. 끔찍한 속도로 온몸을 뒤틀듯 비틀면서 천장에서 뚝 하고 떨어지더니 손과 발을 이상하게 꺾어가며 날 향해 달려왔다. 난 비명을 지르며 안경을 벗어던졌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팔에 극심한 통증이 번졌다. 팔을 내려다봤다. 거기엔 네 줄의 깊은 긁힌 상처가 있었다. 상처에서는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본 그녀의 모습이었다. 지금 나는 지하실에 틀어박혀 있다. 창문도 유리도 없는 이곳에서 오늘이 셋째 날. 인터넷에서 찾은 그 글에 따르면 그 사람은 넷째 날에 죽었다. 넷째 날까지 살아남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녀가 다른 목표로 옮겨가는 걸까? 아니면 유리가 있든 없든 어떻게든 나타나서 날 죽여버리는 걸까? 내일이 오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제이크와 나는 3년을 함께했어. 그리고 결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지. 우리 둘 다 골동품을 정말 좋아했어. 오래된 물건들 안에 깃든 역사와 이야기에 매력을 느꼈거든. 주말마다 같이 골동품 상점과 유품 세일 상점을 돌아다니면서 잊혀진 보물들을 찾곤 했어. 그러다 그 반지를 발견한 거야. 정말 완벽한 반지였어. 적어도 그땐 그렇게 느꼈어. 도심에 있는 마담 엘루아제의 가게에 있는 유리 진열장 안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던 반지였어. 깊은 푸른빛 사파이어가 섬세하게 새겨진 금반지였어.
아르데코 스타일이라고 하나? 아무튼 유니크하고 완벽했어. 나만큼 제이크도 그 반지에 이끌렸나봐. 제이크는 그걸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당장 반지를 사야 한다고 고집했어. 나를 가게 밖으로 내보내더니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지. 그리고 2주 뒤 저녁, 우리가 늘 가던 공원의 버드나무 아래 벤치에서 그는 무릎을 꿇었어. 기대와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작은 반지 상자를 내밀었지. 그 안에 뭐가 있는지는 열어보기도 전에 알았어. 이거 어디서 샀어? 난 반지를 만지지도 못한 채 허공에 손만 둥둥 띄우고 물었어. 제이크는 환하게 웃었어. 너도 알잖아. 그래, 물론 알았지. 마담 엘루아즈의 가게에서 본 그 반지라는 걸. 그런데 반지 안쪽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 LMNJC. 난 엄지손가락으로 그 이니셜들을 쓸어보았어. 루시 M 그리고 제이크 씨? 제이크는 어깨를 으쓱했어. 내가 새로 새긴 게 아니고 원래 새겨져 있던 거야. 운명 같지 않아? 갑자기 밤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어. 이상하게 서늘해졌지. 이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 내가 통계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이건 운명이야. 우리는 버드나무 아래서 샴페인을 마셨고 난 반지를 끼운 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느끼며 잠들었어. 그리고 그날 밤 악몽이 시작됐어. 꿈속에서 피로 얼룩진 교회 안에서 결혼을 앞둔 한 신부가 흐느껴 울고 있었어. 베일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 그녀가 천천히 나를 돌아봤고 난 숨이 턱 막혔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어.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댔지. 제이크가 졸린 목소리로 나를 꼭 끌어안았어. 악몽이라도 꿨어? 잘 모르겠네. 요새 피곤한가 봐. 난 거짓말을 했고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반지를 슬쩍 바라봤어. 하지만 다음날 아침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 우편함에서 편지를 꺼내는 나를 보고 이웃집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었어. 햇빛에 반지가 반짝였고 불과 5분 후 그녀의 차 브레이크가 고장났어. 그녀는 후진하다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맞은편에서 오던 택배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했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어. 난 멍하니 서서 구급대원들이 찌그러진 차에서 그녀를 꺼내는 걸 지켜봤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려 했어. 세상에 이런 불운한 일 정도야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그날 오후 이번엔 내 상사가 회의 중에 갑자기 쓰러졌어. 반지를 보고 멋지다 라고 말한 지 몇 초 만이었어. 병원에선 뇌동맥류였다고 했지만 난 봤어. 상사의 시선이 반지에 고정되는 순간 귓가에서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단 걸. 그때 확신했어. 이 반지는 저주받았어. 그리고 난 죽음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야. 그날 밤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 그런데 내 시선을 스친 어떤 한 남자가 갑자기 우리 아파트 건물 난간에 올라가더니 망설임 없이 몸을 던졌어.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그의 죽은 눈은 나를 곧장 바라보고 있었어. 본능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는데 반지가 피부에 닿는 느낌이 이상했어. 너무 뜨거웠어. 손을 내려다보니 희미하게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어. 그래서 그날 밤 자정쯤 난 반지를 빼야겠다고 결심했어. 그런데 손가락이 부어올라서 반지가 전혀 빠지지 않는 거야. 비누, 얼음, 기름, 뭘 아무리 써도 소용없었어. 그 후로도 죽음은 계속됐어. 카페에서 거스름돈을 건네주던 바리스타가 내 손등을 살짝 스쳤어. 몇 분 뒤 내가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그가 스콘을 먹다 목이 막혀 질식사했어. 마트에서 반지가 예쁘다고 칭찬하던 할머니는 얼마 뒤 무너진 선반에 깔려버렸어. 난 친구들과 저녁을 먹을 땐
일부러 손을 테이블 아래에 숨겼어. 하지만 멜리사가 꼭 반지를 보고 싶다고 졸랐지. 결국 반지가 빛을 받는 순간 독주를 서빙하던 웨이터가 걸려 넘어졌어. 고농도의 알코올이 여기저기 튀었고 함께 쓰러진 촛대의 불길이 순식간에 번졌어. 그 혼란 속에서 난 멜리사의 머리카락이 불타는 걸 봤어. 멜리사가 죽어가는 걸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 그날 나와 제이크만 멀쩡히 빠져나왔어. 일주일 동안 8명이 죽었어. 난 필사적으로 반지를 가리고 생활했어. 외출할 땐 왼손을 항상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지. 그러면서 이 반지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 이렇게 독특한 디자인이면 뭔가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걸 알아보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 반지에 원래 있던 우리랑 같은 이니셜 LM, NJC. 이건 사실 리디아 M 그리고 제임스 C의 이름이었어. 그들은 1952년 신문기자였어. 결혼식 당일 신부가 살해된 채 발견됐다 라는 기사에 실린 사진 속 리디아의 손에 내가 낀 반지가 있었어. 그리고 그녀는 내가 꿈에서 본 바로 그 여자였어. 더 소름 돋는 건 제이크가 변하고 있었어. 예전엔 따뜻한 갈색 눈이었다면 지금은 점점 유리알처럼 텅 비어가는 느낌이었어. 가끔 그가 반지를 바라보는 걸 보면 되게 눈빛이 이상해 보였어. 소유욕? 갈망? 뭐라고 설명할 순 없는 이상한 표정이었어. 반지 때문에 일어나는 죽음들에 대해 이야기하면 제이크는 그냥 우연이라고 넘겨버렸어. 반지가 어디서 온 건지 조사해보자고 하면 빠르게 화제를 돌렸지. 그래서 난 혼자 조사하기로 했어. 도서관을 뒤지고 지역 역사 보존 협회를 찾아가면서 리디아 제임스에 대한 기사를 더 찾아냈어. 그들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연인이었대. 제임스는 이 반지를 자신의 영원한 사랑의 증표로 리디아에게 줬고 반지는 제임스 집안의 대대로 내려온 가보였어. 그런데 그들의 결혼식 당일 밤 끔찍한 일이 벌어졌지. 리디아는 신혼여행 스위트룸에서 목이 졸린 채 발견됐어. 제임스는 실종됐고 신문에선 몇 주 동안 추측만 무성했어. 제임스가 범인이어서 도망쳤다든지 아니면 둘 다 강도를 만났다든지. 그리고 6개월 뒤 제임스의 시신이 발견됐어. 근처 강가에서 50마일이나 떠내려온 상태였대. 그의 차는 다리 위에 버려져 있었고 경찰은 자살로 결론을 내렸어. 조사를 하던 중 리디아의 사촌이라는 한 노파를 알게 됐어. 그녀는 도시 외곽의 한 요양원에 살고 있었지. 그녀를 찾아가서 반지를 보여주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어. 이걸 당장 없애야 해. 이건 제임스 증조 할머니의 저주를 받은 물건이야. 그 여자는 실현당한 복수를 위해 반지에 저주를 걸었어. 반지를 본 사람은 모두 죽어. 단 반지의 주인과 그 연인은 예외지. 그리고 그녀는 한마디를 덧붙였어. 하지만 반지의 보호를 받는 거엔 대가가 따르지. 무슨 대가요? 정확히는 몰라. 영혼일지도 모르지. 그녀는 확신하지 못했지만 뭔가 안다는 듯이 얘기했어. 제임스가 리디아에게 반지를 준 뒤로 둘 다 변했어. 그리고 리디아를 죽인 그날 밤 내 눈은 텅 비어 있었어. 마치 창문 너머를 보고 있는 것처럼. 순간 지금 제이크의 눈이 생각났어. 그녀는 반지를 빼는 방법을 알려줬어. 초승달이 뜨는 날 정해진 재료로 의식을 치러야 해. 엄청 고통스러울 거야. 하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새로운 초승달이 뜨는 날 난 준비를 마쳤어. 제이크는 낯선 눈으로 날 지켜봤어. 난 그녀가 알려준 혼합물에 손을 담갔어.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고 피부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 하지만 반지가 조금씩 느슨해졌어. 마지막으로 있는 힘껏 잡아당겼을 때 반지가 손가락째로 빠져나왔어.
손가락은 마디에서 깨끗하게 잘려나갔고 피가 쏟아졌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난 안도감밖에 들지 않았어. 반지는 분노하듯 푸르게 빛났어. 제이크가 반지를 움켜쥐려 했지만 내가 더 빨랐어. 난 반지를 천으로 감싸 7번 붉은 실로 묶었어. 우린 도시 끝에 있는 다리로 갔어. 갈수록 주머니 속 반지가 무거워지는 것 같았어. 주머니 속에선 뭔가 긁는 소리마저 들리는 듯했어. 다리 한가운데 캄캄한 강물을 바라봤어. 정말 확실해? 제이크가 물었어. 난 붕대 감은 손을 쥐며 고개를 끄덕였어. 이젠 끝내야 해. 작은 물방울이 떨어지듯 반지가 껴진 손가락은 강으로 빨려 들어갔어. 잔물결이 퍼지더니 곧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어. 그날 이후로 3주가 지났어. 아무도 죽지 않았어. 제이크도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어. 하지만 우린 다 기억해. 가끔 다리를 건널 때면 둘 다 아무 말 없이 강물을 바라봐. 그리고 밤이면 난 꿈을 꿔. 강바닥에서 천주머니가 점점 진흙에 묻혀가는 꿈. 어둠 속에서 물속 어딘가에서 그 사파이어의 푸른빛이 다시 깜빡이고 있을지도 몰라. 내 이름은 말하지 않을 거야. 내 옛날 영상들을 보고 내가 누군지 알겠다면 그냥 조용히 있어줘. 더 이상 메시지를 받고 싶지도 않고 이상한 이야기도 듣고 싶지 않아. 그냥 이 얘기를 꺼내고 나면 SNS에서 완전히 손을 뗄 거야. 2017년 난 유튜버였어. 엄청 유명한 건 아니었지만 조회수는 꽤 잘 나왔지. 수십만, 때로는 수백만까지. 만약 밤샘 챌린지나 폐가 탐험 같은 영상을 본 적이 있다면 아마 내 영상을 봤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건 다 가짜였어. 그렇게 믿어줬으면 좋겠어. 반드시 그렇게 믿어줘. 나는 항상 조심했어. 영상 하나를 찍을 때마다 완벽한 계획을 세웠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진입 경로와 탈출로까지 계산했어. 하지만 2017년 5월 난 너무 자만했어. 뭔가 완전히 바이럴 될 만한 더 큰 걸 원했거든. 폐 쇼핑몰에서 24시간 살아남기. 완벽한 컨셉 같았어. 난 코브 플라자 쇼핑몰을 찾았어. 2013년에 문을 닫은 폐 쇼핑몰이었어. 그렇지만 안은 대부분 그대로 남아있었지. 공식적인 보안은 없고 작동하지 않는 카메라 몇 대가 전부였어. 그래서 장비를 챙겼지. 손전등, 나이트 비전 카메라, 그리고 약간의 음식, 보조 배터리까지.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어. 난 서비스 도어를 통해 안으로 들어갔어. 내부는 기대했던 그대로였어. 먼지 쌓인 타일 바닥, 깨진 천장과 창문, 그리고 죽을 듯한 침묵. 카메라를 켜고 촬영을 하기 시작했어. 분위기를 극대화시키려고 말이야. 그리고 그걸 보고 말았어. 마네킹들이었어. 몇 개가 아니고 수백 개. 가게들은 다 텅 비어 있었는데 마네킹만 남아 있었어. 벗겨지고 부서지고 비정상적인 자세로 서 있었지. 팔다리가 없는 것들도 있었고 낙서가 그려진 것들도 있었어. 몇몇은 마치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그룹으로 모여있기도 했어. 난 카메라를 향해 농담을 했어. 야, 이게 진짜 마네킹 챌린지 아닌가? 하고. 심지어 몇 개를 직접 움직여서 더 기괴한 자세로 만들어 놓기도 했지. 그때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어. 밤 2시쯤 난 푸드코트 쪽에 자리를 잡았어. 오래된 기름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났지. 불이 아직도 들어오는 메뉴판 하나를 촬영하고 있었는데 발소리가 들렸어. 내 발소리가 아닌 누군가의 발소리였어. 난 손전등을 껐어. 정적만 남아 있었는데 갑자기 들리는 희미한 플라스틱 끌리는 소리. 카메라를 천천히 그쪽으로 돌렸어.
발길을 조금씩 올리면서. 마네킹들이 움직였어. 많이 움직인 건 아니었어. 몇 센치 정도? 하지만 난 그들이 원래 있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 확인해보니까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던 마네킹 하나가 3시간 전에는 팔을 내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쪽 손이 앞으로 뻗어 있었어. 나는 웃었어. 좀 긴장하긴 했지만 별일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 아까 내가 건드렸나? 기억이 잘못된 걸까? 싶었어. 그렇지만 계속 촬영을 했어. 3시 15분 카메라가 꺼졌어. 배터리는 충분했어. 방전될 이유가 없었지. 난 바로 핸드폰을 꺼내 손전등을 켰어. 마네킹들이 더 가까워져 있었어.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던 그 마네킹이 이제 첫 번째 계단 위에 서 있었어. 그 뒤는 기억이 잘 안 나. 내가 언제 뛰었는지도 모르겠어. 방금 전까지는 앉아 있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푸드코트 반대편에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 난 혼자가 아니었어. 눈 끝자락에서 뭔가 움직였어. 어떤 머리 같은 게 돌아갔어. 그리고 플라스틱이 바닥에 쾅 하고 부딪혔어. 난 그대로 뛰었어. 뒤돌아보지 않았어. 멈추지도 않았어. 카메라가 죽었는데도 핸드폰으로 촬영을 계속했어. 밖에서야 겨우 숨을 돌렸어. 카메라는 여전히 작동하지 않았지만 핸드폰에는 분명 촬영된 영상이 있었어. 하지만 다음날 파일이 전부 손상되어 있었어. 하나도 열리지 않았어. 유일하게 남아있던 건 푸드코트에서 찍힌 한 장의 사진뿐. 흐릿한 내 모습이 보였어. 바닥에 앉아있는 나. 그리고 내 뒤에 뭔가 서 있었어. 머리도 팔도 없는 마네킹. 그 후로 난 절대 그곳에 다시 가지 않았어. 유튜브도 그만뒀고 채널도 죽여버렸어. 어쩌면 그게 다행일지도 몰라. 네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 그냥 제발 코브 플라자를 찾아가지 마. 그들은 지켜보는 걸 싫어하거든. (2025년 2월 1일) 오늘 4년 동안 옆집에 살던 이웃이 이사를 갔다. 그녀는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갑자기 짐을 싸서 차에 실어 나르기 시작했다. 난 그제서야 이사를 간다는 걸 알았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그녀는 딱딱한 미소만 지었다. 도와줄까? 아니, 괜찮아. 고마워. 단호한 말투였다. 그날 후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차를 몰고 떠났다. 갑작스러웠지만 원래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으니까 뭐. 아마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이사였겠지. 잘 됐네. 난 거실에 앉아 저녁에 뭘 할까 고민했다. 배달이나 시키고 TV나 볼까? 아, 젠장. 맞다. 리모컨을 어디다 뒀더라? 몰라. 그냥 폰으로 넷플릭스 보면 되지. 2025년 2월 22일. 몇 주가 지나자 또 다른 이웃이 집을 내놓았다. 20대 직장인 4명이 함께 살던 쉐어하우스였다. 뭐 날씨도 좋아지고 하니 다들 이사 가려는 건 이해가 간다. 그건 그거고 어젯밤부터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났다. 금속 냄새 같은 뭔가 낯선 냄새였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맡아졌다. 오늘 아침 아래층으로 내려오니 식탁 의자가 하나 나와 있었다. 분명히 어젯밤에는 식탁 안으로 밀어넣었는데? 내가 착각했나 싶었다. 그냥 내가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자러 가기 전에 의자를 제대로 안 밀어넣었을 수도 있고. 하지만 하루 종일 묘하게 불편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저 의자를 밀어넣었었다. 2025년 3월 1일. 오늘 친구 나탈리와 만나 커피를 마셨다. 나탈리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했고 둘은 결혼식을 준비 중이란다. 신혼여행으로 발리에 갈 거라고 했다.
나탈리는 내가 뭔가 예전 같지 않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난 요즘 좀 불안하다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가끔 집에 방범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어떨까 고민 중이라고 말했더니 나탈리는 너 마음대로 하는 거긴 하지만 괜히 불안감만 더 키울까봐 걱정된다고 했다. 걔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사실 돈 낭비일 뿐이고 요즘 돈도 넉넉한 편이 아니니까. 2025년 3월 11일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 언젠가부터 발소리가 들릴 때가 있다. 하지만 막상 보면 아무도 없다. 집안의 물건들이 조금씩 위치가 바뀌어 있지만 없어지는 건 없다. 그리고 문들은 전부 잠겨 있다. 이제는 정말 누군가에게 말해야 할 것 같다. 너무 불안하다. 2025년 3월 18일 일주일이 지나고 결국 정신과 상담을 예약했다. 난 원래 불안장애가 있다. 이건 원래부터 알고 있는 건데 하지만 요즘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불안이 아닌 것 같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 아, 그리고 옆집에 사는 미겔도 이사를 고려 중이라고 들었다. 그런데 정작 나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도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다. 들리는 소문엔 미겔의 아이들이 밤마다 이상한 소리 때문에 잠을 설치고 있다고 했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해는 간다. 2025년 3월 19일 오늘 아침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부엌불이 켜져 있었다. 난 절대 불을 켜놓지 않는다. 어젯밤엔 아예 부엌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요리조차 하지 않았다. 진짜 뭐지? 요새 왜 이러지? 하지만 상담이 얼마 안 남았으니 그때까지 참자. 며칠만 더 참으면 된다. 2025년 3월 21일 오늘 이사를 준비하는 미겔을 만났다. 그는 이삿짐을 차에 실으며 뭔가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니 미겔, 너도 그렇고 요즘 왜 이렇게 다들 이사를 가는 거야? 이 동네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 그는 나를 잠시 보더니 무슨 말을 하려다 다시 입을 다물었다. 그러더니 이내 찡그리며 말했다. 그게 밤마다 너무 시끄러워서 계속 깨게 돼. 그게 뭐? 나도 이러고 싶진 않은데 그냥 좀 뭘 말하고 싶은 건데. 그때 미겔의 아내와 아들이 더 많은 짐을 들고 다가왔다. 미겔은 말을 멈추고 고개를 저었다. 미안, 이건 좀 개인적인 문제 같아. 나중에 문자할게. 난 하루 종일 찜찜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다가 멈춘 거지? 뭐가 개인적이라는 거야? 그날 밤 난 넷플릭스를 보며 침대에 누워 있었다. 아직도 리모컨을 못 찾아서 그냥 핸드폰으로 봤다. 그러다 새벽 1시 42분 미겔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이 시간에? 뭐지? 난 조심스레 메시지를 확인했다. 안녕, 나야 미겔. 아까 미처 말 못했는데 사실 우리 애들이 밤마다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서. 나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다. 무슨 소리? 솔직히 네 개인적인 일이니까 내가 관여할 건 아니지만 새벽마다 발코니 문으로 그 남자를 들여보내기 시작한 뒤로 계속 시끄러웠어. 난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손이 떨렸다. 장난이지? 제발, 이건 장난이겠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때 코끝을 스치는 그 금속 냄새. 그리고 찰칵 발코니 문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다. 며칠 전 신입 인턴 사원인 로비 오후 3시쯤 내 사무실에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냥 단순히 아픈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안 좋아 보였다. 롭은 우리가 9개월 동안 매달려온 최신 AI 모델 베타 버전의 막바지 작업 중이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회사의 모든 게 달려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다면 큰일이었다. 롭은 침을 삼키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문제를 발견했어요. 새로운 AI 모델에서? 롭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 말하면 그냥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는 노트북을 내 책상 위에 올려놓고 화면을 열었다. 모니터에는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떠 있었다. 화면 아래에는 우리가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의 워터마크와 베타 버전 번호가 찍혀 있었다. 사진 속에는 금발머리의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샐러드를 먹고 있었다. 우리가 AI 학습 모델을 조정할 때 자주 쓰는 표준 테스트 이미지였다. 뭐가 문제야? 손가락이요. 손가락 개수를 보세요. 난 자세히 들여다봤다. 샐러드 포크를 쥔 손가락이 6개였다. 아 뭐야. 손가락 개수가 이상하게 나오는 거 정도야. AI 업계에선 꽤 흔한 문제잖아. 얼마나 많이 나오면 거의 밈 수준이라고. 난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게 아니에요. 롭의 목소리가 떨렸다. 난 그제야 롭이 단순히 아픈 게 아니라 겁에 질렸다는 걸 깨달았다. 롭은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내 사무실 문 쪽으로 다가갔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난 따라 나갔다. 우리 회사의 넓은 사무실 공간이 한눈에 보였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 롭은 주위를 살피다 한 남자를 가리켰다. 중년의 다부진 체격을 가진 남자, 에릭이었다. 에릭은 내 사무실에서 몇 자리 떨어진 곳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었다. 저 사람 보이죠? 에릭이었나? 에릭 시몬스, 우리 데이터베이스 담당이잖아. 롭, 에릭은 내가 회사에 들어왔을 때부터 같이 일하던 사람이야.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야? 저 사람 마우스를 잡고 있는 손가락 개수를 세보세요. 나는 한숨을 쉬며 에릭의 손을 세어보았다. 5개야. 넷의 엄지 하나. 문제없어. 이제 직접 보지 말고 저기 에릭 뒤에 있는 벽에 붙은 포스터 보이죠? 그걸 보면서 시야 가장자리로 약간 개슴츠레 에릭의 손을 다시 봐보세요. 롭,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요새 피곤해서 그래? 그냥 집에 가서 쉬는 게 제발요. 그냥 한 번만 해보세요. 롭이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다. 난 속으로 한숨을 쉬며 롭의 말대로 했다. 눈을 깜빡이고 시야를 조정했다. 벽에 걸린 포스터를 바라보며 에릭의 손을 시야 끝자락으로 다시 보았다. 약간 매지가이를 하는 느낌이었다. 그러고 보니 손가락이 6개였다. 뭐야 이거? 난 반사적으로 눈을 깜빡이고 다시 에릭의 손을 직접 바라봤다. 5개. 다시 포스터를 보며 시야 끝으로 보면 6개. 롭은 내 얼굴을 보며 조용히 물었다. 이제 보이죠? 이게 대체 뭐야? 사무실로 돌아가서 얘기할게요. 사무실로 돌아오자 롭은 다시 노트북을 가리켰다. 제가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 AI가 손가락 개수를 틀리게 인식하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부터 시작했어요. 수천 개의 손 사진을 분석해서 패턴을 찾으려고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사용했거든요. 롭의 노트북엔 파티에서 플라스틱 컵을 든 손, 음식을 집는 손 등 다양한 손 사진이 있었다. 사진의 배경에 보이는 얼굴들을 보니 익숙한 광경이었다. 이거 회사 크리스마스 파티 때 찍은 사진이잖아. 맞아요. 사내 공유 드라이브에 올라와 있었고 저작권 문제도 없고 그냥 초기 테스트용이라 이 사진을 사용해봤어요. 단순히 학습을 시킬 이미지가 필요했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이 사진을 우리가 개발 중인 AI 모델을 사용해서 분석해봤어요. 그런데 결과물로 나온 사진들을 봤는데 손가락 개수가 다 틀린 거예요. 하지만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는 거예요. 코드를 다 뒤져봐도 고작 손가락 개수를 세는데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 거의 밈 수준으로 번진 문제지만 정작 아무도
도대체 왜 AI가 이러는지 제대로 질문을 던진 적이 없잖아요? 심지어 사람 얼굴도 사진처럼 사실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AI가 손가락 개수 하나 제대로 세지 못하는 거냐고요. 컴퓨터가 제일 잘하는 게 숫자를 세는 일인데 말이죠. 롭, 들어봐. 이런 AI 모델들은 우리가 만든 가장 복잡한 소프트웨어야. 앞으로 몇십 년 동안도 계속해서 새로운 버그를 발견하게 될 거야. 무슨 소린지 알지? 나는 롭을 설득하려 했지만 사실 나 자신을 납득시키려는 말이기도 했다. 맞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실험을 해봤어요. 이번엔 마네킹 손, 나무 관절 손, 장갑을 씌운 손 모형, 그런 걸 사용해서 똑같은 AI 모델에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손가락 개수가 완벽하게 맞더라니까요? 그는 노트북 화면을 다시 띄웠다. 이번에도 손 사진들이 쭉 나타났지만 전부 가짜 손이었다. 그리고 모든 손가락 개수가 정확했다. 어차피 사람 손이나 가짜 손이나 같은 알고리즘이어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일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리고 이게 에릭 손이랑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야? 롭이 한숨을 쉬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AI가 손가락 개수를 잘못 생성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AI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뭔가를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난 그 말에 웃음이 터졌다. 뭐? 우리 인간한테 사실은 숨겨진 6번째 손가락이 있는데 AI만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롭은 웃지 않았다. 크리스마스 파티 사진에 우리 손도 있었어요. 난 본능적으로 내 손을 내려다봤다. 손가락 5개. 이번엔 롭이 짧게 웃었다. 저도 계속 제 손을 보고 각도도 바꿔보고 초점도 바꿔보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도 제 손엔 6번째 손가락은 없었어요. 대체 6번째가 있는 사람들은 왜인 거야? 나는 내 손에서 시선을 떼며 물었다. 저도 모르겠어요. 데이터가 부족해요. 이 이상현상이 모든 사람한테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건지 파악하려면 훨씬 더 많은 샘플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손이 이상했던 건 아니라는 거야? 네, 대략 10명 중에 1명 정도? 에릭도 그중 하나였고요. 그리고 회계팀의 더그, 인사팀의 자넷, 그리고 사장님까지. 나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그래서 선배님께 온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손가락 개수가 정상으로 나온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직급이었거든요. 롭,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냥 소프트웨어 오류일 뿐이야. 정말 소름 돋는 건 인정하지만 나는 말을 멈췄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인정하기 어려운 거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만약 선배님이 제가 본 데이터와 코드를 직접 봤다면 분명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는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건 현실 쪽이에요. 롭은 고개를 숙였다. 그도 이 말을 하며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깨달았을 것이다. 하지만 다시 말을 이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이 회사에는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난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솔직히 말하면 롭의 말은 미친 소리 같으면서도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였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아직 모르겠어요. 주말 동안 더 많은 사진을 찍어볼 생각이에요. 이게 얼마나 광범위한 현상인지 알고 싶어요. 롭이 말했다. 난 순간 걱정이 들었다. 롭은 점점 더 이상한 방향으로 빠지고 있었다. 게다가 회사 직원이 길거리에서 사람들 손을 찍다가 체포되거나 인터넷에 퍼지기라도 하면 회사에 엄청난 타격이 올지 안 봐도 뻔했다. 롭, 그러지 말고 그냥 집에 가서 좀 쉬어. 계속 조사하고 싶다면 그러던지. 하지만 조심스럽게. 난 충고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뵐게요. 롭이 말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서 약간의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렇게 롭은 떠났다. 난 다시 작업에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1시간쯤 뒤 내 사무실 문 앞에 에릭이 서 있는 걸 발견했다. 에릭! 미안. 네가 거기 서 있는 줄 몰랐어. 에릭이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롭이랑 무슨 얘기했나 궁금해서 들렸어. 꽤 진지해 보이던데? 그는 무심한 듯 물었지만 묘하게 날카로운 느낌이 들었다. 난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아, 별거 아니야. AI 모델에서 마지막 버그 좀 정리하고 있었어. 롭이 아직도 손 모델링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군분투 중이거든. 에릭의 미소가 일순간 사라졌다. 금방 다시 미소 짓긴 했지만 이번엔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는 책상으로 다가와 아주 이상하고 의도적인 동작으로 손가락 끝만 이용해 내 책상을 짚었다. 손가락을 쫙 펴고서. 난 갑자기 소름이 돋았다. 그래, 꽤 어려운 문제겠지. 롭이 해결을 못한다고 너무 자책하지 않길 바래. 그의 말투도 단어도 특별히 위협적인 건 없었다. 그런데도 그 아래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느낌이 들었다. 본능적으로 도망치고 싶었다. 에릭은 천천히 손을 치웠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내 사무실을 떠났다. 난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IT 업계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괴짜들을 마주치는 건 일상이다. 특히 고급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기본적으로 기묘한 천재와 불길할 정도의 괴짜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법이다. 하지만 에릭과는 오랫동안 함께 일했는데도 이번만큼 섬뜩한 기분이 든 적은 없었다. 그날은 더 회사에 있고 싶지 않았다. 작업을 저장하고 파일을 회사 서버에 백업한 뒤 컴퓨터를 잠그고 사무실을 나섰다. 복도를 지나치는데 회계팀의 더그가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아주 의도적으로 손가락을 쫙 펴고 나에게 손을 흔들며 말했다. 주말 잘 보내. 로비에서 인사팀의 자넷이 게시판을 업데이트하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는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마치 내게 신호를 보내듯이 손톱을 하나하나 톡톡 두드리기 시작했다. 난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 내내 그 일을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손가락을 세지 않으려고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TV를 켜도 집중할 수 없었다. TV에 나오는 사람마다 계속 손가락 개수를 확인하고 있었다. 야구 경기에 잠깐 빠져드나 싶었지만 카메라가 투수의 손을 클로즈업하는 순간 다시 난 손가락을 확인하고 말았다. TV를 껐다. 모두 손가락 개수는 정상이었다. 하지만 혹시 시야의 가장자리로 보면 6개로 보일까봐 불안했다. 결국 난 음악을 틀고 맥주를 한 잔 마신 뒤 잠들었다. 토요일 아침이 되자 한결 나아졌다. 주말은 평범하게 보냈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롭은 단순히 프로젝트로 인한 스트레스와 버그 해결의 압박으로 살짝 무너졌던 게 아닌가 싶었다. 결국 AI가 오류를 일으킨 거겠지. 월요일에 출근하면 롭과 이야기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를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월요일 아침. 난 지금 사무실이 아닌 집 근처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 오전 6시 30분쯤 출근 준비를 하기도 전에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롭이 죽었다. 아침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은 대략 이랬다. 토요일 오후 할인 매장에서 롭이 누군가와 다툼을 벌였다. 사람들을 따라다니며 손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자신의 딸을 몰래 촬영하는 변태로 오해하고 그를 한 대 쳤다고 했다. 그 일로 몸싸움이 벌어졌고 지나가던 누군가가 롭을 촬영해 SNS에 올렸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경고 조치만 받고 끝났다. 이 일이 뉴스에 나올 정도는 아니었을 거다. 문제는 월요일 새벽 3시경 신문 배달 트럭 기사가 롭의 시신을 사무실 주차장에서 발견했다.
보안 기록을 보니 그는 자정쯤 사무실에 들어갔다. 몇 시간 동안 자신의 컴퓨터에서 작업을 했다. 그 후 많은 데이터를 삭제한 후 건물을 나섰다. 그리고 누군가 그를 죽였다. 배달기사가 발견했을 때 그의 머리는 심하게 부서져 있었다. 노트북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있었고, 경찰은 토요일에 싸웠던 남자를 용의자로 보고 수사 중이지만 난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로브의 손가락을 잘라냈고 그것들을 가지런히 2줄로 5개씩 정렬해 놓았기 때문이다. 휴대폰이 계속 울리고 있지만 받지 않고 있다. 난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의 손가락을 세고 있다. 경찰에 가야 할지 고민하면서 계속 손가락을 세고 있다. 계속 손가락을 세고 있다. 내가 6개 손가락을 가진 사람을 발견하기 전에 제발 답을 찾을 수 있길. 몇 년 전 난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 농장을 샀다. 처음엔 단순한 취미였다. 전 부인의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었달까? 하지만 점점 농장이 커지면서 작은 사업이 되었고, 난 지역 식당에 농산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그러다 새 여자친구인 민디를 만난 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상한 것들이 우편함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갓 지은 쌀알 한 줌, 시든 꽃다발, 그리고 내 오래된 결혼 반지. 같은 시기에 우리 집 뒤쪽 닭장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닭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다. 코요테나 늑대 같은 맹수들 짓이라고 생각한 나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떤 장비도 제대로 작동하진 않았다. 5번째 카메라까지 실패하자 난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그 무렵 내 아들 쇼는 유치가 빠지기 시작한 나이였다. 첫 번째 유치가 빠진 후 이빨 요정에게서 1달러를 받은 그는 이빨을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개념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 어느 날 밤 난 쇼니 베개 밑에 작고 검은 돌멩이를 넣고 있는 걸 발견했다. 뭐 하는 거야? 내가 묻자 쇼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다. 닭 이빨을 넣으면 요정이 속아서 돈을 줄 거예요. 나는 웃으며 아들에게 닭은 이빨이 없어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쇼는 단호했다. 있어요. 닭장에서 찾았단 말이야. 난 장난스럽게 그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기로 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우린 손전등을 들고 집 뒤쪽 닭장으로 향했다. 닭장 근처를 지날 때였다. 어딘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돼지들이 깨어나 있었다. 놈들은 우리 구석에 몰려서 닭장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짧게 또 급하게 코를 킁킁거리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지만 쇼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오히려 그는 기분 좋게 닭 이빨 노래란 걸 만들어 부르며 깡충깡충 뛰어가고 있었다. 그때 나는 다른 소리를 들었다. 쩝쩝 하는 닭장에서 무언가 씹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난 확신했다. 이것이 바로 닭을 죽이던 범인이다. 난 즉시 쇼를 안아올려 집으로 뛰어갔다. 그리고 총을 들고 다시 닭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닭장 안은 고요했다. 대신 바닥에 피로 쓰인 글씨가 있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 순간 집안에서 쇼의 비명이 들려왔다. 난 정신없이 집으로 뛰어갔다. 뒷문을 열려 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다. 쿵! 또 한 번의 비명. 난 발로 문을 차 부셨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벽과 바닥, 주방 곳곳에 닭의 피로 적힌 메시지들이 있었다. 배신자, 거짓말쟁이, 불륜. 난 숨을 헐떡이며 쇼의 방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쇼이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쇼는 침대 시트로 몸을 덮고 겁에 질린 얼굴로 내 뒤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난 쇼의 시선을 따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썩어 문드러진
내 전부인의 얼굴과 마주쳤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내게 달려들었다. 난 충격에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그녀는 내 위에 올라타 손톱으로 내 얼굴을 긁으려 했다. 난 필사적으로 총을 가로로 밀어넣어 그녀의 거리를 벌렸다. 그때 그녀의 콧구멍에서 지네 한 마리가 기어나왔다. 그것은 천천히 그녀의 눈 밑으로 스며들었다. 순간 그녀의 머리가 빠르게 흔들리더니 입을 벌려 수백 마리의 벌레와 곤충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난 소름 끼치는 감각에 몸을 비틀며 총을 떨어뜨렸다. 그때 그녀가 내 팔을 물어뜯었다. 악하는 비명과 함께 아프게 울부짖을 틈도 없이 나는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를 들었다. 눈앞이 하얘질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비틀거리며 총을 다시 붙잡고 남은 한 손으로 방아쇠를 당겼다. 탕! 총알이 그녀의 얼굴을 꿰뚫었다. 벌레와 검은 액체가 흘러나왔다. 난 즉시 숀을 안아들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등 뒤에서 들리는 건 끔찍한 아내의 울음소리뿐이었다. 우리는 도로를 따라 미친 듯이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까지 절반쯤 왔을 무렵 갑자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디. 저녁이 지나고 우리 집에 오기로 했었다. 나는 한쪽 팔이 성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숀에게 내 핸드폰을 건네주고 민디에게 전화를 걸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계속해서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다. 난 즉시 차를 돌렸다. 그리고 악셀을 끝까지 밟아 집으로 질주했다. 집이 한 블록 정도 남았을 때 차 창밖으로 민디의 차가 보였다. 그녀는 이미 도착해 있었다. 난 급하게 차를 세우고 숀을 차에 가둔 뒤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집 안은 죽은 듯이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내 숨소리조차 귀를 찌를 정도로 크게 들렸다.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가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난 집 안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곳, 내 침실 문 앞에 섰다. 손을 문 손잡이에 올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살짝 열었다. 그 순간 내 평생 맡아본 것 중 가장 역겨운 악취가 코를 찔렀다. 난 본능적으로 숨을 들이마신 뒤 숨을 참으며 문을 열었다. 그러나 이내 참지 못하고 숨을 내뱉으며 격렬하게 기침했다. 구역질이 치밀러 올랐다. 침대 위에 민디가 있었다. 마치 누군가 거대한 아이스크림 스쿱으로 뱃속을 퍼낸 것처럼 그녀의 배는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달빛이 그녀의 갈비뼈 끝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비어있는 복부는 어두운 동굴처럼 보였고 빛을 머금은 갈비뼈는 마치 괴물의 이빨처럼 빛났다. 그녀의 이마에 새겨진 글자를 발견했다. 배알도 없는 년. 그 메시지가 나를 향한 것임을 직감했다. 다시 정신없이 뛰쳐나와 숀에게 달려갔다. 차에 올라탄 순간 그제야 깨달았다. 난 이 모든 혼돈 속에서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아니, 신고를 한다 해도 도대체 뭐라고 설명해야 하지? 그 후 난 숀과 함께 다른 도시로 이사했다. 경찰에겐 어떤 정신나간 여자가 집에 침입해 우리를 쫓아냈고 결국 민디를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말했다.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다. 경찰은 내 진술에 모순이 없다고 했지만 결국 범인을 잡지 못했다. 아니, 내 전부인의 시체조차 발견하지 못했다. 지금 우리는 숨을 곳이 별로 없는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숀이 나에게 달려왔다. 두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아빠, 이거 봐! 그는 손을 펼쳤다. 손바닥 위에는 작고 검은 썩은 듯한 돌멩이 같은 그런 것들이 놓여 있었다. 아침에 침대 밑에서 닭 이빨을 찾았어요.
나는 규칙 괴담에 푹 빠져 있다. 규칙 괴담이 뭔지는 아마 당신들도 알 거다. 폐 쇼핑몰에서 야간 경비를 맡게 됐는데 이상한 규칙이 적힌 쪽지를 받았다. 이런 식의 괴담들 말이다. 항상 보면 대부분 주인공은 처음엔 규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러다가 뭔가 섬뜩한 일이 벌어지고 당황한 나머지 규칙을 어겨버린다. 나는 항상 생각했다. 왜 이렇게 쉽게 규칙을 어기는 거야? 그냥 침착하게 지키면 되잖아. 이게 어렵나? 그런데 이걸 실제로 해볼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야, 아직 일자리 찾고 있냐? 어느 날 저녁 내 룸메이트인 토니가 물었다. 우리 삼촌이 야간 창고 관리자를 구하고 있어. 나는 입안 가득 차있던 스파게티를 황급히 씹어 삼키고 말했다. 나 관리직 같은 거 해본 적 없는데? 토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그냥 이름만 그런 거야. 실제로 하는 일은 그냥 창고 지키는 거야. 도둑 안 들어오게 하고 별일 없는지만 보면 돼. 시급은? 시간당 $25. 나는 깜짝 놀라 사례가 들렸다. 물을 급히 마시면서 문득 토니 이 자식이 내 사정을 알고 이렇게 도와주려나 보다 싶어 감동이었다. 우리는 2년 동안 함께 살며 많이 친해졌다. 그리고 토니는 내가 요즘 돈이 절실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다음날 밤 9시 정각 우버를 타고 창고 앞에 도착했다. 그곳은 쓰레기장과 폐업한 치과 사이에 끼어있는 보기용한 콘크리트 건물이었다. 폐업한 치과를 알아볼 수 있었던 건 문 위에 썩어 문드러진 간판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해피티스라고 적힌 간판 옆에는 되게 이상하게 생긴 리얼한 사람 치아를 드러내며 웃고 있는 이모티콘 그림이 있었다. 나는 기분 나쁜 느낌을 떨쳐내며 무거운 금속문을 밀어 창고로 들어갔다. 창고 안은 거대한 빈 공간이었다. 낡은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고 한쪽 벽에는 나무 상자 몇 개가 어수선하게 쌓여 있었다. 그 옆에는 또 다른 금속문이 보였다. 왼쪽에는 조금 열린 상태의 창고문, 오른쪽에는 나무 책상과 의자가 있었다. 책상 위에는 반짝이는 은색 열쇠와 한 장의 프린트된 종이가 놓여 있었다. 난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며 종이를 집어들었다. 규칙. 건물에 들어올 때 문을 잠글 것. 나갈 때도 반드시 문을 잠글 것. 누구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말 것. 올 사람이라면 열쇠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뒷방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 것. 특히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더더욱. 이상한 냄새는 무시할 것. 상자를 절대 열어보지 말 것. 만약 액체 같은 게 새어나온다면 청소도구는 창고 안에 있음. 파란색과 흰색 줄무늬 정장을 입은 남자를 보면 예의를 갖춰라. 하지만 그의 얼굴을 보지 마라. 경찰을 부르지 말 것. 그들은 네 편이 아니다. 경찰처럼 보이는 사람과 대화하지 말 것. 그들은 네 편이 아니다. 난 순간 어이가 없었다. 이건 무슨 장난인가 싶었다. 내가 토니한테 규칙 괴담을 좋아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나? 머리를 굴려봤지만 잘 기억나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결심했다. 이게 장난이든 아니든 난 여타 규칙 괴담들 속 주인공처럼 멍청하게 굴지는 않을 거다. 침착하게 규칙을 지킨다. 그게 내가 해야 할 전부다. 난 열쇠를 집어들고 묵직한 금속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 곧장 작은 창고 문을 들여다봤다. 그곳은 단순한 청소도구 보관함이 아니었다. 구석엔 소변기와 세면대가 있었고 한쪽에는 대걸레와 양동이가 놓여 있었다. 말하자면 청소도구 보관함 겸 화장실인 셈이었다. 난 다시 책상으로 가서 의자에 앉았다. 핸드폰을 꺼내 규칙 괴담 게시판을 스크롤했다. 그리고 속으로 뿌듯해했다. 좋아, 바보 같은 짓은 안 했어. 만약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뒷방을 먼저 확인하러 갔다면 분명 뭔가가 날 유혹했을 거다. 그리고 난 그 문을 열었겠지. 하지만 그러지 않을 거다. 난 그냥 여기 앉아있기로 했다. 몇 시간을 그렇게 보냈다.
계속해서 핸드폰만 만지니 점점 졸음이 밀려왔다. 그러다 덜컹 하는 소리에 화들짝 잠에서 깼다. 핸드폰을 확인했다. 새벽 1시. 덜컹. 이번엔 더 분명하게 들렸다. 누군가 앞문 손잡이를 돌리고 있었다. 난 숨을 죽이고 손잡이가 흔들리는 걸 바라봤다. 그제야 깨달았다. 창고엔 창문이 없었다. 밖에서는 안을 볼 수도 없고 안에서는 밖을 볼 수도 없다. 몇 초 뒤 손잡이의 움직임이 멎었다. 쾅! 갑자기 문 전체가 흔들렸다. 누군가 아니면 무언가가 엄청난 힘으로 문을 내리친 것이다. 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뒷걸음질 쳤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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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 내 등이 차가운 금속에 닿았다. 뒷방 문까지 뒷걸음질 쳤던 거다. 뒷방문에 손을 댄 순간 알 수 없는 섬뜩한 직감이 몰려왔다. 밖에 있는 존재의 목적은 날 이 방으로 몰아넣는 것 아닐까?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어렴풋이 어딘가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희미하면서도 높은 음색에 듣다 보면 귀가 근질거릴 정도로 날카로웠다. 그리고 소리는 일정하지 않았다. 멀어졌다가 다시 커졌다가 불규칙하게 반복되었다. 마침내 깨달았다. 이건 아기 울음소리였다. 난 책상으로 도망치듯 돌아왔다.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다. 설마 정말로 저 안에 아기가 있는 거야? 경찰을 불러야 하나? 그러나 그 순간 난 정신이 번쩍 들었다. 책상이 프린트물을 다시 봤다. 경찰을 부르지 말 것. 그들은 네 편이 아니다. 난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 말도 안 돼. 창고 뒷방에 아기라니.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규칙을 지키자. 그날 밤 더 이상 이상한 일은 없었다. 다음날 나는 첫 급여를 받아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샀다. 그리고 두 번째 근무날 헤드폰을 쓴 채로 창고로 들어섰다. 하지만 순간 난 걸음을 멈췄다. 공기가 이상했다. 녹슨 동전 같은 강렬한 금속 냄새와 그리고 그 아래 깔린 불쾌한 냄새가 났다. 마치 썩은 오물과 하수구 냄새를 섞어 놓은 듯 했다. 이질적인 악취였다. 난 기침을 하며 재빨리 문을 잠갔다. 그리고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어떤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나무 상자들이 뭔가 시커먼 웅덩이 위에 놓여 있었다. 불길한 느낌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난 억지로 침을 삼키고 걸레를 가지러 갔다. 검은 액체는 걸쭉했다. 하루 지난 스프처럼 끈적했고 냄새는 점점 더 진해졌다. 내 코와 옷, 뱃속까지 스며드는 느낌이었다. 그때 뭔가가 내 머리를 스쳤다. 그리고 쑥 하고 헤드폰이 미끄러지듯 벗겨졌다. 난 순간적으로 뒤를 돌아보며 걸레를 휘둘렀다. 더러운 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리고 내 뒤엔 그 남자가 서 있었다. 파란색과 흰색 줄무늬 정장, 과하게 반짝이는 금색 나비 넥타이, 빳빳한 하얀 셔츠. 그의 얼굴을 보려는 순간 난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규칙에 나와있던 그 남자였다. 그가 부드럽고 얇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 새로운 야간 관리자냐? 나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네, 그렇습니다. 헤드폰 쓰지 마라. 항상 귀를 열어둬야 해.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바보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절대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지 않으면서. 잘하고 있어. 그의 반짝이는 갈색 구두가 움직였다. 또각, 또각, 또각. 그의 발소리가 창고를 가로질렀다. 앞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이윽고 닫혔다. 난 문이 닫히고 잠기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절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고개를 드니 창고는 텅 비어 있었다. 난 서둘러 나무 상자 주변의 끈적한 액체를 모두 닦아냈다. 책상 위에는 내 헤드폰이 놓여 있었다. 나는 의자에 털썩 앉았다. 그 남자는 대체 어디서 들어온 걸까? 나도 모르게 밖에서 들어왔던 걸까? 아니면 혹시 처음부터 뒷방에 있었던 건 아닐까? 머릿속이 요동쳤다. 나는 그를 떠올렸다. 어둠 속 비정상적으로 조용히 서 있던 실루엣. 창고벽 너머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날 지켜보고 있었던 남자. 그는 얼마나 오래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니 그를 제외하고도 이곳에 이미 다른 존재들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가 유일하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었다.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주위를 서성이고 억지로 잠을 청해보려 했지만 아무리 해도 등 뒤에서 수천 개의 반짝이는 눈이 날 노려보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 난 결심했다. 뒷방 안을 확인해야만 했다. 책상 위 규칙 종이를 다시 펼쳐들었다. 뒷방에 들어가지 말 것. 특히 안에서 목소리가 들릴 경우 절대 접근하지 말 것. 난 스스로에게 말했다. 괜찮아. 들어가는 게 아니야. 목소리가 들리는지만 확인한 다음 그냥 살짝 열어보고 닫을 거야. 정말 그것뿐이었다. 난 조심스럽게 뒷방문으로 다가갔다. 문은 예상보다 더 단단하고 묵직해 보였다. 경첩도 거대하고 튼튼했다. 난 심호흡을 하고 차가운 금속에 귀를 댔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내 거친 숨소리만이 귀에 맴돌았다. 이제 그만둘까 싶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난 손잡이를 힘껏 당겼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다. 콘크리트 벽과 바닥, 천장에서 축 늘어진 깨진 전구 하나. 그것뿐이었다. 난 그저 그 허전한 공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안도감과 수치심이 교차하며 밀려왔다. 쾅! 나는 화들짝 돌아섰다. 쾅! 앞문이 강하게 흔들렸다. 경찰이다! 바깥에서 외치는 소리. 쾅! 나도 모르게 책상의 규칙들을 다시 바라봤다. 그들은 네 편이 아니다. 문 열어! 경찰이다! 쾅! 잉크로 새겨진 문장이 흐릿하게 일렁였다. 경찰처럼 보이는 사람과 대화하지 말 것. 그들은 네 편이 아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숨이 가빠졌다. 그리곤 정신을 잃은 것 같다. 내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장면은 거기까지였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난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옆에는 굳은 얼굴의 경찰관이 서 있었다. 그리고 경찰은 내게 차갑게 말했다. 넌 체포됐다. 그 순간에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졌다. 난 의도치 않게 범죄 조직에 가담했던 것이었다. 경찰은 파란색과 흰색 줄무늬 정장을 입은 그 남자를 쫓고 있었다. 그를 잡기 위해 창고까지 오게 되었고 폭발물로 창고 문을 박살냈다. 그런데 하필 그때 나는 그 안에 있었다. 난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울음소리를 무시한 이유가 뭐지? 피를 닦아낸 이유는 그 남자의 얼굴을 코앞에서 보고도 묘사하지 못한다고? 난 단 한마디도 설명할 수 없었다. 결국 나는 40년형을 선고받았다. 가석방은 없었다. 내 삶은 여기서 끝났다. 하지만 당신들은 이런 일 겪으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남기고 싶다. 이상한 규칙을 발견했다면 절대 따르지 마라. 오늘은 내 생일이다. 난 생일에 출근하는 게 정말 너무 싫다.
물론 생일이 유독 특별한 날이라서 그런 건 아니다. 내가 무슨 12살짜리도 아니고. 그냥 이 회사 사람들이 남의 생일을 대하는 방식이 너무 싫어서 그렇다. 여기 생일 주인공 등장! 생일 축하해. 이야, 35살처럼도 안 보이는데 31살이라고? 암튼 생일 축하해. 뭐 이런 말들을 굳이 하고 있는 거야. 게다가 우리 회사에는 짜증나는 전통이 있다. 볼살을 파고드는 그 거지 같은 꽃갈 모자를 씌우고 생일인 사람을 회사 직원 모두가 둘러싼다. 그리고 케이크 한 조각을 다 먹을 때까지 깔깔거리며 지켜본다. 아무리 싫다고 해도 소용없다. 무조건 다 먹어야 한다. 네가 다 먹어야 우리도 먹을 거 아니야. 이게 전통이야. 뭐 사실 지금까지 이 전통을 거부한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난 더는 못 참았다. 아침부터 난 이 굴욕적인 의식을 생각하며 불안해했다. 이건 보통 오후 3시쯤 모두가 나른할 시간 정도에 시작되곤 했다. 시간은 벌써 2시 15분. 내 다리는 초조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냥 슬쩍 도망갈까? 몸이 안 좋다고 하면 되잖아. 죄송하지만 오늘 몸이 안 좋아서요. 먼저 들어갈게요. 케이크 맛있게 드세요. 한번 시도해볼 만한 전략이라 생각했다. 난 생일 이벤트를 주관하는 인사팀의 테레사 씨를 찾아갔다.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테레사 씨는 눈을 고양이처럼 가늘게 뜨고 말했다. 아이고, 안 됐다, 꼬마 아가씨. 근데 생일 주인공 없는 파티라니 그게 말이 돼? 자리로 돌아가 있어. 내가 금방 회의실에서 파티 준비할게. 그렇게 테레사 씨는 사라졌다. 망할 2시 45분. 난 회의실 맨 앞자리, 쨍한 연두색 테이블보가 올라간 테이블 위에 앉아 있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테이블보가 바스락거렸다. 내 주변에는 환하게 웃는 얼굴들이 가득했다. 모두 고깔 모자를 쓰고 신나 보였다. 테레사 씨가 반짝이는 눈빛으로 초콜릿 케이크 한 조각을 내 앞에 놓았다. 그리고 모두 자기 몫의 케이크를 들고 있었다. 일단 나부터 먹어야 다들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빨리 내 한 입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생일 축하해, 꼬마 아가씨. 맛있게 먹어. 난 포기했다. 최대한 빨리 이걸 끝내기로 했다. 케이크를 포크로 왕창 떠서 입속에 집어넣었다. 건배라는 느낌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테레사 씨가 혀로 입술을 핥았다. 그리고 난 케이크를 삼켰다. 회의실 안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치 골프 경기장에서 퍼팅을 성공한 사람에게 보내는 박수 같았다. 입 안에 달콤한 설탕 코팅이 씌워진 느낌이었다. 그런데 점점 이질적인 감각이 느껴졌다. 초코맛 뒤에 뭔가 다른 맛이 숨어 있었다. 텁텁하고 묵직한 맛. 갑자기 손바닥에서 땀이 배어나왔다. 모두가 나를 보고 있었다. 아직도 내 분량의 케이크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너무 싫었다. 난 또 한 입을 떴다. 포크가 휘청거렸고 끈적한 아이싱이 흘러내렸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두 번째 덩어리를 먹었지만 대체 알 수 없는 이 맛은 뭐지?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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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가 환하게 웃으며 외쳤다. 난 세 번째 덩어리를 입에 넣었다. 목이 갑자기 조여오는 느낌이 들고 목에서부터 뺨까지 뜨거운 가려움이 피어올랐다. 설마 이건... 저기 혹시 이거 땅콩 들어갔나요? 난 케이크 접시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간신히 말을 이었다. 테레사 씨가 깔깔 웃었다. 아니, 내가 말 안 해줬나? 그거 땅콩 초코 케이크잖아. 그걸 땅콩 없이 어떻게 만들어, 자기? 혹시 바보야? 이 회의실 안에 너무 많은 사람이 있었다. 숨이 막혔다. 제발 신선한 공기 좀... 아니, 공기 말고 내 알레르기 주사가 필요했다. 숨이 가빠지고 목이 조여오는 와중에 난 간신히 말했다. 저 알레르기가 있어요. 주사기 제 책상에. 하지만 모두들 멍하니 서서
미친 듯이 웃고 있을 뿐이다. 테레사 이 망할려는 내가 땅콩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안다. 아니, 이 인간들 모두가 알고 있다. 혹시 내가 그깟 땅콩 버터 샌드위치를 사무실에서 먹지 말자고 건의한 게 그렇게 기분 나빴던 거야? 목이 더 조여온다. 시야가 좁아진다. 몇 분밖에 남지 않았다. 난 몸을 일으켜 사람들을 뚫고 문 쪽으로 나아갔다. 활짝 웃으며 꼼짝도 않고 서 있는 회사 사람들에 부딪혔다. 그들은 나를 막은 채 장난스럽게 말을 던졌다. 아 뭐야, 한 조각 더 먹을 수 있잖아. 오늘은 네 생일이니까 실컷 즐겨야지. 생일자가 다 먹기 전엔 우리도 못 먹는다고. 금속 문틀에 부딪히자 온몸에 충격이 퍼졌다. 흐릿한 시야 너머로 내 책상이 보였다. 정말 몇 발짝 앞인데 영영 닿을 수 없는 거리처럼 느껴진다. 제발 비켜주세요. 눈앞에 테레사 씨의 얼굴이 떠올랐다. 붉은 빛이 감도는 분노에 일그러진 얼굴. 이거 내가 정성껏 만든 거야. 다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다 먹어야지. 안 그래? 난 힘없이 손을 휘둘러 테레사 씨의 손에 있는 케이크 조각을 치웠다. 케이크가 바닥에 떨어졌고 난 비틀거리며 그녀를 지나쳤다.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날 향해 야유를 보냈다. 버릇없어. 고맙지도 않나 봐. 테레사 씨가 불쌍하다. 식은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었다. 심장이 약하게 떨리는 것 같았다. 입안이 텁텁하고 역겨울 정도로 달다. 테레사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 앞을 가로막으며 다시 한번 포크를 들이밀었다. 먹어. 도망칠 길이 없었다. 난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 그대로 그녀를 밀치고 앞으로 돌진했다. 쿵. 바닥에 거칠게 내던져졌다. 가스란 카펫이 팔꿈치를 긁었다. 숨을 헐떡이며 기어서 책상 쪽으로 나아갔다. 서랍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축축한 감촉이 느껴졌다. 내 바지에 눌려 으깨진 케이크 한 조각. 회의실 안이 갑자기 웃음소리로 들썩였다. 그리고 한 조각 한 조각씩 케이크가 날아들었다. 허리 아래로, 신발 밑창으로, 귀 옆으로. 난 케이크 조각을 맞아가며 기어갔다. 돌에 맞아 죽는 기분이 이런 걸까 싶었다. 손가락이 떨리며 서랍 손잡이를 더듬었다. 시야가 흐려졌고 머릿속이 어두워졌다. 알레르기가 퍼졌다. 이제 끝이구나. 헉, 달콤하고 끈적한 무언가가 얼굴에 처박혔다. 초코맛 땅콩 스프레드가 내 코와 눈꺼풀 아래로 스며들었다. 아유, 드디어 다 먹었네. 생일 축하해. 자, 이제 다들 먹자. 더는 내게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는다. 난 그저 끈적한 설탕 범벅이 되어 죽어갈 뿐이었다. 난 몸부림쳤다. 허우적댔다. 익사해가는 것 같았다. 제발 아무나 도와달라고 머릿속에서 외쳤다. 하지만 내 내면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멀어지고 난 가라앉고 가라앉고 가라앉았다. 형광등 불빛이 내 눈을 찔렀다. 의사가 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테레사 씨 같은 동료가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분께서 구급차에 같이 타고 오셨어요. 환자분 목숨을 구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엄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이 침묵이 무거웠다. 내 자취방 앞에 도착하자 엄마는 가볍게 입을 맞추고 떠났다. 나는 헌 소파 위로 몸을 던졌다. 몸은 여전히 기운이 없었고 온통 얼룩투성이었다. 난 이 이야기를 글로 써야 한다. 빨리 내 머릿속에서 빼내야만 한다. 사람들은 믿지 않겠지만 한 줄 한 줄 적어갈수록 마음이 가벼워진다. 그런데 마지막 문장을 쓰고 있는 도중 이메일 알람이 울렸다. 핸드폰을 확인했다. 생일 축하 메시지인가? 메시지는 없었다.
단 한 통의 이메일만 도착해 있었다. 발신자 테레사. 난 심호흡을 하고 손가락을 떨며 클릭했다. 생일 축하해 꼬마 아가씨. 케이크가 마음에 안 들었다니 아쉽네. 내년에 다시 해보자고. 추신. 휴게실에 한 조각 남겨뒀어. 내일 봐.